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오늘은 번외편입니다. 김어준의 KFC 번외편 세월호의 3대 의혹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번외편이라 저 혼자 진행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 다룰 내용은 세월호의 3대 의혹. 이 세월호 사건을 저 나름대로 세 단계로 구분을 해봤습니다. 침몰 전, 침몰 후, 그리고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지난호를 보신 분들, 지난호를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지난호의 결론을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지난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최소한 진도 VTS가 세월호와 3번은 교신했어야 한다. 첫 번째로 진입을 할 때, 진도 VTS가 관할하는 구역에 진입을 할 때, 두 번째로는 세월호가 이례적으로 전선용으로 달렸을 때, 그리고 세 번째는 마치 유턴을 하듯이 완전히 항로를 벗어나 변침을 했을 때, 최소한 이 3번은 교신을 했어야 하는데 교신 기록이 2시간 내내 전혀 없다고 하니, 그렇다면 2시간 내내 관제를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편집이 됐다. 둘 중 하나밖에 결론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린 내용은 제 나름대로 합리적 의심을 기반으로 추론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저의 주장입니다. 침몰 이전부터 얘기를 해보죠. 진도 VTS 그림에 보시듯이 이런 시설입니다. 한 번에 3명 혹은 4명이 근무를 하면서 24시간 3교대하는 시설인데요. 진입부터 침몰 직전까지 2시간 동안 단 한 번의 교신도 없다. 3번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왜 세월호만 교신이 없는가? 첫 번째. 그 시간대 교신 기록을 자세히 보면요. 그 전후 7시 8분에 진입을 했는데 7시 7분에도 진도 VTS는 교신을 합니다. 다른 배와. 7시 8분에도 또 아마도 3명 혹은 4명의 담당자 중에 1명이 교신을 한 거겠죠. 다른 배와 교신을 합니다. 7시 9분에도 또 교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2시간 내내 진도 VTS가 놀지 않았어요. 더구나 해경은 초기에 이런 해명을 했었습니다. 7시 10분에는 관제센터의 당직자가 세월호가 인천과 제주도를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여객선임을 알고 있어서 충돌 방지 안전관리를 위해서 세월호 주변 500m 장애물에 접근 시 경보음이 울리도록 VTS 도메인 와치 기능을 설정하였다. 해경은 자신들의 할 바를 다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해경은 세월호가 진입한 걸 알고 있었어요. 세월호 진입을 봤다는 거죠. 그런데 2시간 내내 관제를 안 했을 가능성은 사라지는 거죠. 봤으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분명히 봤고 경보 기능도 설정했는데 배가 전속력으로 달려도 배가 항로를 완전히 벗어나도 절대 교신을 안 했다는 겁니다. 현재 해경의 주장은 이 이야기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편집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 확인을 하기 전에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진도 BTS 이외에도 전국에 있는 관제센터에 연락을 해서 교신을 하게 되면 그 음성 기록을 보관을 하느냐. 왜냐하면 설계 시스템 구조도를 보니까 기록 장치가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달치는 자동으로 보관한다. 이 기록 장치가 2달치를 자동으로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월호는 주 3회 허목토 운항을 했었습니다.
인천, 제주를. 그러면 2달 치면 대략 24번의 교신 기록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게 다 있어야 정상이죠. 다 있다면 왜 4월 16일 날만 교신 기록이 없는지 2시간 내내 이걸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역시 편집 의혹을 가지는 게 당연히 합리적인 의심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날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세월호가 관제센터 워낙 항상 다니는 곳이라 관제센터와 친해서 교실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월호의 항로를 따져봤어요. 세월호 어디를 지나가느냐? 인천을 떠나서 인천, 평택, 대산, 군산, 목포, 진도 이렇게 제주 들어갑니다. 그리고 올라갈 땐 반대로 가겠죠? 그런데 인천에서 제주를 갈 때는 진도만 관제 범위에 들어오고 나머지는 외해, 바깥쪽 바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주에서 인천으로 갈 때는 이제는 진도를 거치지 않고 대산만 관제센터로 들어갑니다. 해서 대산에 연락을 했어요. 대산에 연락을 해서 대산 관제센터에 물어봤습니다. 세월호가 매주 3번이나 다니는 배인데 혹시 진입을 할 때 보고를 하지 않은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는가? 대산관제센터의 답변은 100% 보고했다. 왜 세월호는 그날 진도에서만 보고를 안 한 거죠? 보고를 한 거 아닙니까? 라고 의심하는 게 합리적 추론이죠. 이걸 제대로 설명치 못하면 역시 편집 의혹은 타당하다라고 저는 주장할 수 있는데 저희가 이 녹화를 한 다음 날이에요. 다음 날 KBS에서 보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YTN에서 보도를 해요. 그리고 이틀 후에 SBS에서 이 편집 의혹을 각각 보도합니다. KBS 9시 뉴스에서는 단독 아닙니다. 저희가 먼저 했어요. 여기서 단독 아닙니다. 세월호 진도교신 2곳 이상 편집 의혹 제하에 뉴스를 내보냅니다. 그리고 다음 날은 YTN에서 단독 진도 BTS 교신 편집 이후 삭제 의혹 그리고 SBS에서도 의혹을 다뤘어요. 그 내용을 못 보신 분들 위해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릴게요. KBS 보도는 똑같은 파형을 가진 그 전에 여기에 대해서 해경이 해명을 했습니다. 뭐라고 해명을 했냐면 다른 선박의 위치 정보, 배 이름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서 위치정보보호법 보호 및 이용 법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편집했을 뿐이다. 그러니까 다른 배 이름이랑 다른 배의 위치 정보를 편집했지 다른 편집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잘 안 들리냐 그랬더니 채널이 섞여서 잡음이 심할 뿐이다. 이게 해경이 해명한 내용입니다. 이 해경의 해명만 기사를 보면 그런가 싶어요. 그런데 KBS 뉴스를 직접 찾아보면요. 내용이 이겁니다. 뭐냐면 똑같은 파형을 가진 똑같은 목소리가 반복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똑같은 문장을 똑같이 말하는 완벽하게 똑같은 그 파형이 앞에 뒤에 반복된다. 이 얘기에 대해서 이 현상에 대해서 음성분석 전문가는 뭐라고 했냐면 이건 한 음을 복사해서 다시 넣지 않고는 불가하다. 무슨 얘기냐?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기 힘들겠다. 잡음 만들었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게 전문가의 결론이었고 여기에 대해서 해경은 또 해경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울링 때문에 그렇다. 하울링 때문에. 그런데 이 교신 내용을 들어보면 제주관제센터하고는 이런 하울링이 없어요. 진도만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게 KBS의 보도 내용이에요. YTN은 무슨 보도를 했느냐? 편집 내용을 교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36
곳을 완전히 삭제했다. 완전히 삭제했고 그 중에 보면 0.3초짜리도 있다. 36곳에서 비정상적인 소리 단자를 발견했다. 완전한 묵음. 빈칸 보이시죠? 다른 센터의 교신 내용을 들어보면 관제사가 말을 하지 않을 때도 종이를 넘기는 소리라든가 이런 작은 소음들이 들립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완벽하게 묵음 처리되어 있어요. 인공적으로 잘라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위치 정보가 들어있어서 삭제했다라고 하는 해경의 해명에 대해서 어떤 의혹을 다시 YTN은 제시하냐면 0.3초에 무슨 위치 정보가 있냐는 겁니다. 뭔가 외치는 소리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리고 23초 동안에 무슨 위치 정보가 그렇게 많이 들어있냐는 거예요. 한 번에. 왜냐면 교신을 하게 되면 진도 VTS 무슨 배 감도 있습니까? 잘 들리냐 이거죠? 그러면 진도 VTS는 네 무슨 호 안전 운항하십시오. 뭐 이런 대화예요. 대부분. 대단한 위치 정보라는 게 없어요. 그냥 그 배가 진도가 관제하는 영역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GPS 정보가 날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 선박에 타고 있는 개인의 신상 정보가 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은 사실은 개인의 신상 정보가, 위치 정보가 상업적으로 이용되지 못하도록, 불법적으로 이용되지 못하도록 막는 법안입니다. 제가 변호사한테 문의를 했더니 그 법의 취지는 그런 것이다. 이것이 여기에 적용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SBS가 보도한 내용은 더욱 재밌습니다. SBS는 에코, 메아리 같은 거죠. 어떤 소리를 내면 윙윙 두 번, 세 번 반복돼서 울릴 수 있죠. 똑같은. 왜 우리가 동물 같은 데 가면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또는 야호 하면 돌아오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음을 분석해 봤더니 어떤 소리가 나고 에코가 나야 정상이죠. 그런데 에코가 원음의 앞에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야호 하지 않았는데 메아리 붙어 있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래서 SBS는 이걸 보도했어요. 그리고 SBS는 또 이 이야기도 합니다. 잡음이 너무 심하다. 그랬더니 한 관제사가 이렇게 SBS의 취재에 응하죠. 원래 초단파 무선통신은 FM 방송처럼 깨끗하다. 해경은 계속해서 채널이 섞여 잡음이 심하다는 해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소리를 다른 관제사한테 들려줬어요. 관제사들이 하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 정도라면 관제를 못한다. 아니 소리가 안 들리는데 어떻게 관제를 하냐. 또 하나는 잘 이해가 안 가는 점이 있다. 어떤 점이 이해가 안 가냐고 했더니 만약에 여러 배가 있어서 동시에 자신들을 호출하면 동시에 들을 수가 없으니까 관제사들은 대기를 시킨답니다. 잠시. 그래서 한 번에 한 배와 교신을 한대요. 당연하죠. 막 섞여버리면 관제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대기시켜서 한 배랑 한 배에 한 번씩 관제를 하는데 이렇게 전부 다 채널을 뒤섞여 잡음이 심하다는 해명 자체가 그리고 이런 정도의 음질이라면 관제를 못하는 거 아니냐. KBS 기사는 포탈 메인 화면에 한 번도 뜬 적이 없습니다. YTN 기사는 바로 삭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해경에서 담당 PD에게 엄청난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선명과 위치 정보를 뺐을 뿐이라고 똑같은 해명을 하며 엄청난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일반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은 이 방송에 보도된 대로만 재구성을 해보죠. SBS 보도처럼 원래 잘 들려야 할 것을 KBS 보도처럼 고의로 잡음을 만들고 그리고 YTN 보도처럼 위치 정보라고 하기엔 너무 짧거나 긴 구간을 삭제했다면 뭘 삭제했냐 이거죠.
과연 무엇을 삭제했는가? 그 의문을 푸는 단서를 YTN 기사가 삭제된 화면입니다. 단서를, 미스터리를 왜 16번 채널을 사용하지 않았는가? 여기서부터 풀었습니다. 저 나름대로. 자, 알아보니까 말이죠. 항해사들한테 선박은 고장에 대비해서 초단파 무선통신 VHF 통신기기를 2대를 비치한답니다. 그리고 2개의 채널을 켠다. 16번 비상 채널이죠. 전 세계 모든 선박이 청취할 수 있다는 그 비상 채널 16번. 그리고 나머지 하나의 채널은 뭐냐? 교통관제센터에 들어갈 때 그 센터와 맞추는 채널. 진도의 경우는 67번 채널입니다. 진도가 그리고 그 VHF 통신기기는 이렇게 생긴 거예요. 간단해요. 전화기처럼 생겨서. 버튼만 누르면 채널이 돌아가는 겁니다. 무슨 채널을 바꾸기 위해서 멀리 뛰어갔다 와야 되는 게 아니에요. 앉은 자리에서 버튼만 누르면 바로바로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기계인데 제주 VTS와 진도는 통신 기록에 의하면 공개된 저희가 삭제된 거 아니냐는 그런 의혹을 편집된 거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던 그 교신록에 의하면 진도 관제 범위 안에 있는데 진도와 얘기하지 않고 제주와 얘기합니다. 첫 번째를 8시 55분 배가 이미 침몰하기 시작한 16번도 사용하지 않고 진도도 부르지 않고 90km 떨어져 있는 제주를 첫 번째로 불러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해경에 연락해달라고. 배가 위험한다. 지금 배가 넘어간다. 이게 첫 번째 교신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의혹을 제기했어요. 왜 16번 비상 채널을 사용하지 않았냐? 왜 진도하고 교신하지 않았냐? 풀리지 않는 의문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해명도 한 차례 언론을 통해 등장했습니다. 16번 채널을 사용하면 사고를 주변에서 알게 되니까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16번을 꺼놨을 수 있다 하는 전직 항해사의 추론에 보도된 적이 있어요. 이게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아마 사고가 나면 알려지면 그게 책임을 져야 하니까 숨기려고 하다가 16번 채널을 사용하지 않았나 보다. 이런 추론 그리고 그런 보도가 이어졌었어요. 그래서 이걸 들고 다시 저는 관제사랑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항해사들과. 16번 채널을 사용하면 사고의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가? 사용하지 않으면. 자, 정확하게 다시 얘기할게요. 16번 채널을 꺼놓으면 혹은 진도 관제센터 안에 있는데 진도 관제센터하고 얘기하지 않고 멀리 있는 제주도하고 얘기하면 내가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나? 나중에 물어봤어요. 항해사, 관제사 모두 말이 안 된다. 왜 말이 안 되냐? 해경이 출동하고 배가 침몰하는 사고가 났어요. 근데 이게 멀리 있는 관제센터하고 얘기하면 감춰지나요? 아니면 16번이 아닌 채널로 얘기하면 감춰지나요? 자, 그러면서 이런 예를 들었어요. 배가 망망대해에서 예를 들어 장식 어장을 망쳤어요.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배가 그럼 빠져나갈 것 같으냐? 못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왜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실시간으로 선박에 정보를 보내주는 장치가 있고 레이더가 있고 이렇게 생각하면 편할 것 같아요. 뺑소니차가 있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 뺑소니차 어떻게 잡냐? CCTV, 블랙박스, 운전자의 휴대폰 위치 정보 이런 걸로 잡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AIS 위치 정보, 배에 달려있는 레이더, 관제센터에 다 기록돼 있어요. 그래서 그 시점에 그 배가 어디를 지나갔는지 찾아낸다는 겁니다. 결국은 다. 서울차가 부산에서 뺑소니를 쳤다가 못 잡는 게 아니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사고를 숨기려고 다른 관제센터와 교신했다.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어떤 관제센터든 사고가 난 기록들은 다 기록되게 돼 있다. 교신하면. 말이 안 되죠? 자, 그러면 더욱 이해가 안 갑니다. 왜 자신을 포함한 선장 혹은 선원들을 모두 포함한 수백 명의 목숨이 위태로운데
비상 채널 16번을 사용하지 않았을까? 침몰 중인데. 이게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였습니다. 여태까지. 어떤 언론도 명쾌한 답을 못 내놓고 있었어요. 저도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제사들, 항해사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발상을 좀 달리 해봐야 되겠다.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사용할 필요가 없어서 아니었을까? 사용할 필요가 없을 때가 언제냐? 본질적으로 16번을 언제 사용하느냐? 가보죠. 16번을 언제 쓰느냐? 자신의 배가 위기에 처했어요. 그래서 주변 선박 누구라도 가까이 있으면 달려와서 구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 선박 이 누가 옆에 있을지 모르니까 전 세계로 교신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배는 16번을 씁니다. 그죠? 배는 망망대해니까 그야말로. 망망대 위에 떠 있으니까. 16번을 그때 쓰라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필요가 없다는 경우가 언제 있느냐? 그 나를 구해줄 누군가와 이미 교신을 하고 있었다면, 그 바다에서 나를 구해줄 사람이 누굽니까? 배가 관제센터 한 20km 거리 떨어진 데서 배가 침몰 위기에 있었어요. 그때 나를 가장 빨리 달려와서 구해줄 장비를 가진 사람들 누구죠? 해경이에요. 해경. 만약 해경하고 교신하고 있었으면 16번을 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구조대를 보내줄 사람이 해경인데 내가 해경하고 이미 교신하고 있었다. 그러면 따로 16번 쓸 이유가 있나요? 16번을 쓰는 이유가 자 누구든지 해경한테 연락해서 나를 구해달라고 하든지 해경이 없으면 가까운 배들이 와서 나를 구해달라는 얘기인데 만약에 이미 해경과 통화하고 있었다면 자기를 구해줄 진도 관제센터는 다른 관제센터하고 다르게 해수부가 아니라 해경이 직접 운영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진도 관제센터하고 교신하고 있었으면 이미 구조대를 보내줄 그 해경과 통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16번을 쓸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16번을 쓰지 않은 이유는 사용할 필요가 없어서 이미 16번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16번이 전달될 목적지인 해경에 도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진도센터와 교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추론하는 게 훨씬 합리적인 거 아닙니까? 저는 최소한 그렇게 추론을 했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결론을 내보면 이 추론을 이어붙여서 제 나름의 시나리오를 구성해보면 36곳이나 삭제된 것은 진도 VTS와 오갔던 교신이 삭제된 게 아닐까? 예를 들어서 0.3초는 이해가 안 가는 진도 혹은 세월 이렇게 외치는 거 아니었을까? 혹은 에코나 반복은 그런 편집을 숨기기 위해서 잡음을 일부러 만드는 게 아닐까? 예를 들어서 9시 25분 교신록에 보면 이미 침몰 중인데 배가 60도로 넘어갔어요. 그 시점에 거의 도달한 다른 선박의 선원들의 증언을 보면 배가 거의 60도 가까이 넘어갔어요. 근데 진도 연안 BTS에서 9시 25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탈출은 선장님이 직접 판단하시라고. 탈출은. 배가 60도로 넘어갔는데 탈출하라가 아니라 선장님이 직접 판단하라고. 이것도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그럼 이 추론에 넣어보면 이 대화는 이때가 아니라 훨씬 이전에 배가 기울기 시작한 것이 7시 40분이라고 보일러실의 선원 전모 씨가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7시 40분께 업무일지를 쓰다 보니까 갑자기 배가 기울었고 창문이 박살나고 사람들이 한쪽으로 쏠릴 정도였다. 이때부터 배는 정상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7시 40분부터 급격한 유턴에 가까운 변침을 했던 8시 48분 이 1시간 사이 어딘가에 이런 대화를 했다면 이해가 가죠. 배가 아직 가라앉지는 않았어요. 근데 복원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막
뒤뚱뒤뚱 합니다. 배는 기울었지만 그때 탈주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을 때 이런 대화가 오갔다면 그게 훨씬 합리적인 거 아닙니까? 그런 추론이? 그래서 다시 이 추론에 끼워 맞춰버리면 배가 복원력을 회복하려고 좌우로 흔들려요. 그런데 그 시점에 예를 들어서 승객들이 일어나서 다니면 다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선장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단 그 자리에 앉으라고 처음 얘기하는 거는 틀린 지침이 아니다. 배가 좌우로 흔들리는데 승객들 서 있다가 부딪혀서 다칠 수도 있는 거다. 시설물에. 그리고 구조대가 오지 않았는데 일찍 뛰어내리면 저체온증 혹은 조리 휩쓸릴 수 있다. 그러니까 일찍 뛰어내리지 않는다는 판단도 틀린 건 아니다. 그런데 진도 BTS와 교신을 하는 과정에서 진도 BTS 해경 측의 지시가 혹은 선장의 판단이 어느 쪽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탈출의 타이밍을 놓치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선장은 바닥에 앉아서 대기하라고 하는 방송만 해놓고 탈출하는 방송을 하지 못한 채 자기가 먼저 도망가 버린 거죠. 그리고 1시간 이상에 이렇게 따지면 7시 40분부터 기울기 시작했다고 하니까 대처가 늦었던 해경은 처음엔 교신록이 없다고 하다가 5일이 지나서 교신을 편집한 게 아닐까. 이렇게 추론하면 저는 악유는 맞는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거대한 은폐극을 우리 정부가 묵인하고 있다고 제가 계속 추론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사실은 저 스스로도 이 나라의 국민으로 사는 게 너무 비참해져서 도저히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의혹은 저만의 소설이라고 해놓겠습니다. 자, 침몰 2호 두 번째. 배가 침몰했습니다. 해경이 대처를 잘했던 잘하지 못했던 배가 침몰해버렸어요. 그 다음부터 벌어진 일들. 단 한 사람도 살아나가지 못했습니다. 왜 늦어졌을까?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갔어요. 저뿐만이 아니라 전 국민이 이해 못할까? 왜 이렇게 늦어졌을까? 해경이 자신들보다 우수하다고 한 민간 업체가 가족들이 저렇게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 업체에 명성이 달려 있으니까 더 많은 인력, 더 많은 장비를 투입해서 자신들의 실력을 보여주려고 빨리빨리 끝냈어야 그랬어야 할 것 같은데 빨리 구조하고, 그래서 자 봐라 우리 실력이 이 정도다 이렇게 했었어야 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늦어지는데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갔어요. 왜 그랬을까? 그런 과정에서 그걸 이해할 수 있는 단서 두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바지선. 바지선이 뭐냐? 사실 별거 아닙니다. 바지선 말씀 많이 나오는데 그 위에 화물을 싣고 왔다 갔다 하는 배예요. 화물을 실어야 되니까 평평하고 넓어요. 가판이. 그리고 그 배를 밀거나 당기는 겁니다. 미는 배가 있고 당기는 배가 있고 미는 경우도 있고 당기는. 그게 바지선이에요. 첫날부터 잠수하는 분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고무보트 너무 작다. 흔들리고 좁고 잠수할 때 올라갔다 휴식도 취해야 되고 많은 사람이 투입돼야 되니까 바지선을 빨리 투입해달라고. 그런데 첫 바지선이 3일 있다 왔어요. 3일 있다가 19일 오전에 2003 금호호 바지선이 처음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바지선이라는 게 그렇게 없느냐.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인근 조선소에는 하청업체들이 블럭을 운반하기 위한 바지선이 많다. 바지선은 원래 많아요. 일반인들이 접할 기회는 없으나 바지선이 없어서 못 부른 게 아니라는 거죠. 더군다나 언론에 많이 보도됐는데 현대보령호라고 있습니다.
오션 C&I가 보유한 바디선으로 해양과학기술원이 당시 추천을 했어요. 이 배가 크고 안정적이다. 바디선 중에 최고라고 평가되는 배입니다. 그리고 다급하니까 부산해경하고 항만청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배가 부산항에서 떠나가지고 60시간 만에 도착을 합니다. 이제 투입만 하면 되죠. 이 비용은 업체가 자비로 냈어요. 이 비용 업체에 물어봤습니다. 자비로 비용이 대충 얼마나 들어가느냐. 자기 배 비용을 제외하고 6천만 원 정도. 자비로 냈어요. 근데 현대보령호가 도착했는데 해경은 대기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무려 56시간 동안 현대보령호는 대기만 하다가 24일 아침에 돌아갑니다. 투입이 안 됐어요. 보령호 측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언딘의 바디선 리베로 보다 크냐 작냐? 저기도 크다. 더. 그리고 오션 C&I 대표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이정인 대표의 다이빙 벨도 보령호가 즉각 투입됐으면 보령호의 크기라면 금방 올려놓고 바로 현장에 투입했을 것이다. 이런 말도 직접 했습니다. 그리고 이 리베로가 투입되는 날, 언딘 측에 리베로가 투입되는 날 23일, 이것은 조류가 가장 약한 날이었어요. 그래서 바로 투입돼야 되는 날인데 잠수사들이 이날 리베로가 도착합니다. 그리고 이날 대기하고 있던 보령호 대신에 더 크고 더 좋은 보령호 대신에 언딘 리베로가 교체를 합니다. 교체 기간 동안 8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조류가 가장 약해진 23일은 작업을 못했어요. 1시가 급한 상황에서. 왜 가장 좋은 바디선이 이미 있는데 비용도 그 바디선 업체가 내겠다는데 왜 그냥 돌려보냈냐.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이해가 안 갔어요 이게. 그리고 두 번째, 잠수사들. JTBC가 이런 보도를 했죠. 초반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인터넷상에서. 민간에서 온 자원잠수사들을 제대로 투입하지 않는다. 전 처음에 유언비어인 줄 알았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자기들이 자원봉사해가지고 위험을 무릅쓰고 거기 들어가서 사람을 구출해내겠다는데 제대로 투입이 안 된다니까 이게 유언비어다 이거.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도. 근데 그게 점점 사실이었던 정황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죠. 오늘 수요일 한겨레 단독 보도에 따르면 해군이 16일 사고날입니다. 오후 2시 9분께 현장에 도착하고 오후 6시에 SS 요원 6명을 투입했지만 오후 6시 35분 이후로는 현장에 다시 투입되지 못했다.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국방부가 탐색 구조를 주도하고 있는 해경이 작업 점수를 통제했기 때문에. 해군도 통제해서 못하겠는데 민간 자원봉사자들을 구원줬겠는가, 통제하지 않았겠는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런 정황 중에 하나죠. 그리고 어제 화요일 JTBC 보도에 따르면은 처음 시신을 발견한 자원봉사자 잠수사들의 성과를 언딘이 가로챘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저는 이 대목은 업체 입장에서 어차피 발견한 시신이기 때문에 건지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업체 입장에서 자신들의 업적을 가시하기 위해서 돋보이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다. 그게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그랬겠구나 하고 뭐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해할 수 없었던 대목이 뭐냐면 새벽 4시에 발견했습니다. JTBC 보도에 따르면 시신을. 그런데 그 시신 인양을 자정이 돼서 했어요. 20시간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인터뷰한 잠수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그렇게 오래 늦췄냐. 본인은 그 배가 훨씬 유리하고 구조가 좋아서 효율적일 것을 양보했는데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물살이 세서 그랬던 거 아니냐. 아니다. 작업은 언제든지 가능하고 일단 유리창을 파괴하고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얼마든지 살아있는 학생들을 찾기만 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 자기가 들어갔는데 더 좋은 장비를 가지고 있는 그 업체가 못 들어갈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근데 왜 20시간이나 안 했지? 이해가 안 갔어요, 저는 이게.
그러니까 아마도 많은 국민들이 이해가 안 가고 이 사태의 큰 미스터리 중에 하나인데 왜 시신이냐고 빨리 안 하는 거죠. 왜 구조를 빨리 안 하지? 왜 이렇게 늦춰지지? 왜 업체가 자신들의 능력을 보여줄 기회인데? 그런데 말이죠. 이 일을 가족들에 대한 측은지심이나 어떤 인간의 자신의 회사를 돋보이게 만들겠다는 어떤 명예 욕구 혹은 뭐 어떤 도덕적인 결단, 의지 이런 차원에서는 전 도저히 이해가 안 갔기 때문에 완전히 또 관점을 달리해봤습니다. 발상을 달리해봤어요. 자, 기업이다. 기업으로서 사업이다. 그러면 사업의 관점이란 측면만 따로 한번 따져보자는 거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면이 있겠으나 사업의 관점이란 측면만 한번 따져보자. 따로 똑 떼서. 예를 들어서 현대보령호가 투입이 되면 그때 언딘 리베로가 아니라 언딘에게 사업적으로 불리한 게 있나? 저는 질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불리하나? 있었습니다. 왜냐? 한 번 투입되면 교체 8시간이에요. 언딘 리베로의 작업 면적은 현대보령호 측의 이야기로는 대략 봐도 자기들이 2배 가까이 클 것 같은데 라고 할 만큼 현대보령호가 더 큽니다. 근데 만약에 현대보령호가 그 시점에 투입됐어요. 그러면 언딘 리베로가 언딘 측의 배가 와도 다시 교체할 명분이 없습니다. 더 좋고 큰 배가 있는데 왜 교체해야 돼요? 더군다나 8시간 걸려서 교체해놨는데 더 큰 배로 더 많은 잠수사들이 더 많이 잠수할 수 있게. 그런데 그 경우에 언딘은 바지선 임대료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랬다고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사업적 측면에서 불이익이 있느냐만 따져보는 거예요. 불이익은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처음 밝히는 겁니다. 현장에 처음으로 도착했던 금호 1, 2, 3 이 바지선. 이 바지선은 저는 당연히 현대보령호처럼 자발적으로 달려온 배인 줄 알았어요. 당연히. 그 배와 언딘의 배가 교체된 거거든요. 그러나 제가 오늘 확인한 바입니다. 아직 어디서 보도되지 않은 그 배는 언딘이 부른 겁니다. 첫 번째로 달려왔던 바지선은 금호 1, 2, 3 언딘 측에서 부른 거예요. 그리고 언딘 배가 오니까 빠졌어요. 알박기죠. 다른 바지선이 자기들보다 먼저 와서 거기를 차지하고 있으면 지금 말씀드린 이유로 사업적 불이익이 생기는 겁니다. 자, 사업적 측면만 따지는 겁니다. 실종자 구조작업이 늦어지면 언딘에게 사업적 측면에서 유리한 점이 있는가? 1차적으로는 바지선 임대료가 올라가죠. 바지선 그 정도 규모라면 최소 한 달에 8천 이상은 될 것이다. 특별한 옵션을 부과하게 되면 뭐 크레인이 설치된다든지 비용은 더 올라갈 것이다. 그러면 언딘 측에서 고용하게 될 잠수사들의 비용은 얼마나 될까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그 실력에 따라 다 천차만별이나 몇십만 원 수준에서 100만 원 이상을 할 수도 있다. 기간이 늘어나면 인건비가 늘어나겠죠. 그러면 거꾸로 민간 잠수사 투입이 늘어나면 언딘 측의 사업적인 측면에서만 따져자면 유리한 게 있는가? 없습니다. 사업적 측면에서 보자면.
자원봉사 잠수사들이 많이 투입된다고 해서 언딘의 사업적 수익이 늘어나지 않는다. 언딘 이거 무관한 거죠, 이건. 전혀. 오히려 따져보면요. 민간 잠수사들이 잠수할 때마다 쓰는 바지선 위에 탱크, 공기 탱크. 아마도 사용하겠죠. 그리고 바지선을 자봉 잠수사들이 이용하는 만큼 그만큼 그 공간만큼 언딘 측의 잠수사들의 기회비용이 생기겠죠. 사업적인 측면으로 따지자면. 그 다음에 이것도 따져봤어요. 어차피 사업적인 측면만 한번 따져보자 했으니까 시신의 구조 작업 혹은 시신의 인양 작업 이게 늦어지는 게 도대체 이익과 관련이 있을까? 시신 인양이 늦어지면 조류가 세기 때문에 당연히 시신이 유실될 위험까지 늘어나는데 다른 모든 걸 떠나서 그냥 기계적으로 사업적 이익의 관점에서만 따져보면 이게 사업적 이익과 상관관계가 있는가 해서 제가 변호사를 만나봤습니다. 해상법 관련 변호사들. 제 질문은 이거였어요. 시신이 빨리 발견되면 유가족과의 보상 문제 등으로 인해서 보험이 커버하는 금액을 넘어서서 선사가 내야 할 돈도 생기니까 그러면 선사의 지급 능력까지 한꺼번에 고려하게 되면 비용 지급의 안정성 측면에서 업자가 불리한가? 굉장히 복잡한 질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시신이 빨리 발견되면 돈을 유가족에게 먼저 줘야 되니까 그럼 그 액수가 점점 커지고 그리고 그게 보험이 커버할 정도로 넘어가면 이 배 주인도 돈을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느 시점에 가면 소송을 당하고 그러면 자신에게 돈을 줄 사람은 선사예요. 청해진. 그 선사가 지급할 능력이 점점 불안해지는 거 아닌가?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 만약에 시신 유실이 많아지면 이거 굉장히 복잡한 해상법 규정에 공부를 해보니 그런 게 있더라고요. 배에서는 그런 일이 많을 수밖에, 바다에서는 그런 일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사망이 아니라 실종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답니다. 찾을 수가 없어서. 사실은 무인도에 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종에서 사망으로 판결까지 1년이 걸리기도 한답니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죠? 그러니까 시신이 유실이 많아지면 유가족에게 지급될 사망 판결까지 지급되는 시간이 뒤로 미뤄지고 업자가 먼저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느냐. 지급의 우선순위가. 그래서 지급의 시기 측면에서 유리한 게 있는가? 제 질문을 이해하셨어요? 변호사는 이해했습니다. 어쨌든 보험 규정상 늦춰질 이유가 있는가 한번 따져보려고 했던 거죠. 저의 의도는. 변호사의 답변은 해상사고보험은 워낙 복잡하고 약관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 다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 이게 답변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이 방송을 보시는 해상보험 전문가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저 질문의 답을 알려주세요. 무관할 수 있죠. 저는 궁금합니다. 그러면서 해상법 변호사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언딘이 한 사람 구조 혹은 한 사람 인양당 얼마라고 하는 성과급 계약을 했다면 팽목항에 있었던 모든 자원봉사자, 잠수사들 전원 다 계약했을 것이다. 성과급이었다면 그리고 나서 제가 이 군환업체에 아무도 말하지 않는 비밀을 군환업체 관계자로부터 듣게 됐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가족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단가가 올라간다. 제발 꺼내달라고. 이건 내놓고 아무도 말하지 않지만 분한업계에서는 그렇게 하는 업자들이 있다.
매달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유가족들이. 단가가 올라가고 성과급이라고 한다면 제 추론 혹은 시나리오가 만약에 현실이라고 하면 너무나 어처구니 없기 때문에 이 역시 저 혼자만의 상상이라고 해두겠습니다. 두 번째까지. 하지만 수사 당국은 이러한 측면이 있다. 혹은 정부 당국은 이러한 측면이 있다는 걸 몰랐다면 알아야 될 것이고 알았다면 책임을 져야 될 거예요. 제가 주장하고자 하는 바는 오로지 이러한 이유 때문에 모든 것이 늦어졌다 라고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제 이야기는 인명구조 혹은 시신 인양이 이토록 늦어진 것과 바지선의 교체 혹은 시신 인양의 지연이 사업주의 이익과 상관관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 정말 그러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정부가 그런 사실을 몰랐다면, 모르는 대로 알았다면 알았던 대로 책임을 져야 할 겁니다. 이제 정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해경 업체 무수히 이런 이야기만 나왔어요. 그런데 전 이해가 안 갔어요. 어떤 점이 이해가 안 갔냐. 해경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언딘이 처음으로 불거졌을 때 언딘은 청해진과 계약을 했다고. 사고를 낸 업체인 청해진이 자격이 있는 군안업체인 언딘을 선정했을 뿐이다. 이런 말이죠. 우리가 선정한 게 아니다. 실제 계약상으로도 청해진이 언딘과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구조 현장에서 언딘은 유일한 민간업자로 구조 활동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예를 들어보죠. 불이 났다 이겁니다. 그러면 건물주한테 니네가 불이 난 거니까 관리부실로 소방수를 돈 주고 사서 불을 꺼라. 이게 말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도둑을 맞았어요. 그랬더니 건물주가 경비시설을 잘못해서 그런 거니까 사설탐정 고용해서 도둑을 잡아라.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배가 사고가 났으니까 니네 책임이니까 니네가 업체 고용해서 사람 구해. 저는 이게 정말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리고 희한하게도 그 군안업체 1개 업체가 연일 기자회견을 합니다. 해명도 하고 소송도 하겠다고 하고. 저는 말이죠. 40몇 년간 살면서 재난 현장에서 거기에 구조하러 온 업체가 기자회견을 하는 건 처음 봤어요. 예를 들어서 9.11 테러 때 굴착기 업체가 기자회견을 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생각해보면 말이 안 돼요. 이 재난의 현장에서 정부가 도대체 어디 있냐는 거죠. 정부가 이 현장에 있기나 한 건가? 대책본부는 많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해가 가지 않아서 제가 또다시 해상법 변호사에게 물어봤습니다. 법규상 순환구조는 누가 하게 되어 있는가? 국가. 순환구조는 국가의 의무라고 법에 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업체가 아니에요? 그러면 현장을 누가 책임지는 건가? 순환구조법 13조의 중앙구조본부의 장, 이 경우에 해경청장이 됩니다.
구조대를 편성하고 구호 책임자는 구조본부의 장이 된다. 자, 그러면 순환구조법상 특정 업체가 재난 현장을 독점적으로 계약해서 구조할 수 있는가? 저는 그런 법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 법은 없다. 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경청장이 구조본부장이 되어서 국가 및 민간의 자원을 활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민간 업체, 계약하게 된 민간 군안 업체는 사고 해운 회사와 계약이 되어 있는지 없는지 상관없이 해경청장이 현장 지휘만 하면 구조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언딘만 해요. 법에는 해경청장이 청해진과 언딘이 계약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상관없이 현장 지휘에서 누구든지 투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언론에는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언론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2012년 개정된 순환법에 보면 군안 해난구조 시 민간단체와 협조체제를 구축하라 하는 규정이 있고, 이 규정을 근거로 해서 언딘이 독점적 지위의 군안업체가 됐는데, 그럼 이건 어떻게 된 거냐? 변호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2012년에 개정된 법은 민간과 협조체제를 규정한 것이지, 그러니까 민간의 도움을 받아서 군안을 해라, 민간업체 장비가 좋으니까 하는 거지, 그 민간에게 독점적으로 일을 다 줘라,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그러면 사고가 나면 부처별로 모였을 것이고, 누가 이걸 책임질 것인가, 누가 예산을 쓸 것인가, 정부 예산 문제도 얘기했을 것이고, 그래서 당장 예산이 없는 정부가 수용자 부담의 원칙에 입각해서 사고를 낸 업체에게 니네가 군안업체를 고용해, 니네가 사고를 냈으니까 그렇게 한 건가? 제가 물어봤어요, 변호사한테. 어차피 비용이 발생할 것이고 예산이 있어야 하고, 그러니까 사고 낸 니네가 돈 써. 그래서 빨리 구조해. 일반인들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도 이렇게 물어봤어요. 어차피 예산 문제도 생기고 그러니까 돈 문제가 빨리 해결되는 업체한테 시킨 게 아닐까요? 변호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법에 보면 필요한 경우 사람이나 혹은 단체에게 군안에 필요한 일을 시키거나 선박 등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이걸 뭐라고 하느냐? 순환 구조를 위한 종사명령이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급하다고 판단이 되면 길 가는 차를 세워서라도 구조활동에 투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명령을 내려서. 종사명령. 구조에 도움이 된다면 어떤 바지선이든지 가라. 그게 선박이든 잠수사든 누구든 다 투입하고, 비용은 나중에 국가가 그 업체하고 해결하면 되는 거다. 이게 상식적인 거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구조는 국가가 하는 일이고, 자봉이든 해군이든 민간이든 누구든지 구조에 필요하면 전부 종사하라고 국가가 명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법에. 그리고 독점적으로 계약할 근거도 없고, 돈은 나중에 써도 된대요. 법에. 그래서 궁금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예를 들어서 이 재난을 사업의 기회로 여기 업자가 있다고 칩시다. 어쨌든 누군가 일은 해야 되고 비용이 지불돼야 되니까 그런 업자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 일개 기업이 정부의 재난구조 시스템이 작동하는 방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방식 전체를 바꿀 수 있나요? 일개 기업이 사건이 터지자마자 안행부던 해수부던 전화해가지고, 야, 내가 돈 벌 기회니까 해경, 해군, 언론 다 움직여서 날 엄호해. 나한테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줘. 보수 언론 니들 날 엄호해. 이럴 수가 있나요? 일개 기업이? 절대로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거슬러 올라가 보자면
사고가 나고 해경이 대처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초동 대처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사고가 나고 그리고 지금은 업체 문제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모든 것 이전에 청해진과 군안업체, 특정 업체를 직접 독점적으로 계약해라. 그 재난 현장을 그런 방식으로 해결하겠다고 하는 정부의 결정이 있는 겁니다. 1차적으로. 이거는 이런 방식으로 해결하겠다. 라고 하는 정부의 결정을 하고, 그런 다음에 그 과정에서 어떤 업체가 선정이 되고, 그때 뭐 유착이 있든 없던 얘기가 있고, 그런 다음에 이 모든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궁금했던 건 이 결정을 누가 했냐였어요. 정부에서. 일개 기업이 이 모든 걸 결정할 수 없어요. 당연히. 누가 결정했을 거 아닙니까, 위에서. 이런 구조로 갑시다. 땅땅 앉아서. 그 결정을 누가 했냐 이거지. 해경은 해수부의 외청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해경이 안행부의 외청이라고 그랬는데, 경찰이 안행부의 외청이고 해경은 해수부의 외청입니다. 그래서 해수부가 가장 먼저 수습본부를 세웠어요. 사고 터지자마자. 첫날 아침 9시 40분에 수습본부를 세웠다고 해수부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첫날 해수부 차관이, 장관이 그때 현장에 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수부에서 가장 그 다음으로 책임자인 해수부 차관이 직접 주재하고, 사고 수습본부의 각 반장들, 예를 들어 상황반, 기획총괄반, 인양지원반, 반이 많아요. 그 반장들이 다 참석한 첫 번째 수습대책회의가 첫날 오후 8시에 열립니다. 해수부에 확인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회의록을 작성했어요. 회의를 하고 나서. 8시 30분에 회의록이 작성됩니다. 이 최초 회의록에 인양업체가 기록되어 있어요. 8시에 해수부 차관이 주재했다고 하는 회의가 8시 반에 작성되었는데, 그 회의록을 제가 입수를 했어요. 거기에 보니까 (8시 반) 현재 해양수산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조치사항 쭉 있고, 맨 마지막 줄에 이게 있습니다. 군안업체 의견, 부산 소재 은진사 인양용 체인 걸기 작업에 1개월 소요 예상. 저는 처음에 은진사가 어디지? 언딘이 아니고 은진사네? 찾아보니까 군안업체에 혹은 인양업체에 은진사가 없어요. 해수부에 물어봤습니다. 여기 은진사가 어디죠? 그랬더니, 그거는 언딘을, 이 회의록을 기록하는 사람이 잘못 알아듣고 이렇게 기록한 거다. 언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오케이. 언딘이 첫 해수부 차관 주재회의에 등장했습니다. 회의 기록에. 여기에 있어요. 첫날 기록한 8시 반 회의록에 여기 있다고요. 그리고 그 바로 다음 회의가 새벽 1시 10분에 열립니다. 똑같은 해수부 중앙수습본부에서. 여기는 언딘사로 딱 나와요. 군안업체. 중간에 내용 쫙 있는데 한 줄 딱 들어갑니다. 군안업체 계약, 언딘사. 이게 정부 공식 문서에 언딘이 등장한 최초의 기록입니다. 이걸 확인하고 나서 해수부에 오늘 다시 갔어요. 저희 딴지일보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이거 입수해서 봤더니 이거 지난번에는 언딘을 잘못 기록한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언딘을 이 회의에서 누가 결정한 거죠? 물어봤어요. 아주 재미있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저희가 이미 입수해 있던 이 회의록에는 분명히 남아있는 은진사, 옥이라고 자기들이 분명히 말했던
언딘사 8시에 등장했던 이 회의록이 삭제됐어요. 현재 공식 기록으로 남아있는 회의록에 언딘사와 은진사 이 두 줄만 삭제됐어요. 저희가 오늘 수요일 30일 현재 확인한 겁니다. 해수부는 왜 언딘이라고 써있는 최초로 등장하는 정부의 문서, 저희가 찾은 건 유일하게 이거 하나인데 이걸 삭제했죠? 그 자리에서 누가 민간업자와 이런 방식으로 계약을 하자고 결정을 했는지, 누군가의 전화를 받은 건지, 혹은 그때 불렀던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결정한 건지, 저는 이게 궁금합니다. 처음으로 청해진과 언딘이 계약하도록 하고 니네가 현장을 수습해 라고 이 구조를 짜준 기록상으로는 처음으로 문서에 언딘이 기록된 이 회의 속상에서 언딘이 처음 나온 건지 안 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왜 이거 삭제했죠? 그리고 누가 어떤 경위로 언딘을 인양업체로 첫날 벌써 결정을 한 거죠? 저는 최초의 이 정부의 결정, 일개 업자, 이 사업적 이익을 도모할 수밖에 없는 일개 업자에게 이런 방식으로 계약하도록 하라고 하는 결정을 내린 거, 이 결정이 살아날 기회가 분명히 있었던 걸로 보이는, 아이들 다 죽인 겁니다, 이게. 이 결정이. 저는 이 결정을 누가 했는지를 찾아야 된다고 봐요. 왜 아직 아무도 이 결정을 누가 했는지 안 찾고 있냐 이거죠. 이 사람을 찾습니다, 이 사람들. 이 회의에 누가 참석해서 왜 이걸 이런 구조로 결정을 했는지. 이 결정이 사람들을 죽인 거다. 저희 세 번째 주장입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아직 정부에서는 탑승자 명단을 발표하지 않고 있어요. 저는 이런 경우도 처음 봅니다. 이렇게 오래 지났는데 탑승자 명단을 발표하지 않는 것을. 탑승자 명단을 발표하지 않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 아닐까요?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했느냐. 배에 그 정도 규모의 배라면 틀림없이 예를 들어서 알바들도 있었을 거예요. 배 탈 때 종이에 이름 쓰고 탔다고 치는데 다른 승객들은 그 알바들 이름 쓰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 알바들 고용계약 다 있으면 차돌시켜서 사람들이. 그런데 그런 아르바이트들까지 다 탑승객 명단으로 정확하게 완성했다면 저는 나왔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기자들이. 탑승자 명단을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는다. 이런 식의 해명이 있었는데, 그리고 아무도 탑승자 명단을 왜 공개하지 않는지 묻지 않는데, 저는 지금 정부가 발표하고 있는 탑승자 숫자, 이게 맞냐? 이런 의문도 가집니다. 왜 명단을 공개 안 쳐? 기자들이 한번 물어보세요. 그 알바들 있었을 거 아니냐? 그 정도 규모의 배면 그 알바들 명단 다 확보했나요? 한번 물어봐 주세요. 제 결론, 저 스스로도 믿기지 않는, 그러나 저 나름대로는 합리적 의심을 기반으로 한 여러 가지 추론에 결론은 그렇습니다. 사건 초동 대처가 부실했던 해경은 자신들의 실수를 은폐하고자 합니다. 추론입니다. 그리고 정부는 자신들 예산도 투입되지 않고 골치 아프지 않고 책임도 지지 않고 보이지 않는 자신들은 그런 구조의
군한 방식을 선택합니다. 지네가 사고 쳤으니까 지네한테 맡겨. 이 과정을 거쳐서 일개 업자가 현장을 장악하고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합니다. 그런 후에 전 국민 모두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애초 자신들보다 그 업자가 우수했다고 했던 해경은 그 업자를 통제하기는커녕 뭔가 의혹이 생기면 모든 변명을 업자에게 하러 갑니다. 업자가 기자회견해요. 그래서. 그리고 이 방식의 구조를 승인했던 정부는 그게 부메랑에 대해서 자기한테 책임이 돌아갈까 봐 부정적인 보도는 최대한 숨기고 여론 악화를 막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어요. 정부가 마치 일개 업자의 변호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는 사이에 아이들이 모두 죽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을 용서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번외편 KFC 지금까지 김어준이었습니다.